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스픽스가 하면 다릅니다. 2025 대선 전략 정치본색입니다. 저는 요새 기분이 말년 병장 같습니다.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기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또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재소자의 기분도 이렇겠죠. 하루하루 너무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8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언제나처럼 이번 선거도 적극적으로 투표하면 이기고 그러지 않으면 또 방심하면 질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50분 스픽스 생방송 대선 전략 정치본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박수 칠까요? 박수 쳐야 되나요? 네, 또 한 분입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두 분 다 정치 현장에서 활발하게 뛰는 분들이야 든든하고 그런데요. 일단 뭐 사람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언론 보도들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딱 붙었다. 뭐 한 자릿수다. 또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 같아 보이긴 한데 김문수 후보가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판세 분석부터 좀 해주시죠. 김종욱 박사님. 전 판세의 변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반에서 전체 평균이 나오는데요. 몇몇 사람이 빵점을 맞아버리면 전체 평점이 쫙 내려가는 사태가 벌어져서 선생님이 엄청 화를 내시죠. 왜 절 보고 얘기했습니까? 저도 선생님이 화내셨어요. 그런 거, 너 나와봐. 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반이 말이야. 평균 깎아먹는 아이.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론조사 몇 개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처럼의 착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상식적인 여론조사, 뭐 예를 들면 여론조사꽃 아니면 갤럽 아니면 KBS와 한국 리서치, 그러니까 전화 면접을 하거나 샘플 수가 많은 경우들을 보면 변동폭이 거의 적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선거 과정이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데 매번 그 장난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버릇 못 버리거든요. 선거 투표 앞두고 나니까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경우나 특정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과거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뭔가 선거판을 요동시켜 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서 그러니까 안심할 수는 없으나 이것 때문에 너무 또 예를 들면 고통을 받으실 필요도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일부에. 그러니까 일부가 이제 반평균 완전히 깎아먹는 일이 벌어지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언론사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MB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론 M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체 여론조사를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11%에서 뭐 10%로 줄었다, 1%가 줄었다. 왜 줄었을까? 딱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몇몇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여기에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추락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나마 과학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은 전혀 변동폭이 없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조사기관이 발표한 수치는 일단 수이긴 한데 숫자가 어떤 걸 반영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선전화 응답률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전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다라는 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곧대로 믿는다면 고대 점성술이 맞췄던 그 신뢰도에도 못 미치는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본 자체가. 그리고 특정 진영이 유리하게 나오도록 설계된 표본 구성, 그리고 뭐 반복되는 특성 연령대 비율 뭐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계가 아니고 정치적 주술이라고 일단 판단하면 너무 왜곡된 아니요, 판단일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한데 우리 구독자들이 늘 지적해 주시는 거 그 나이브한 거 아니냐? 예? 하다가 또 당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그런 감각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지금
봐라 여론조사 이렇게 붙었다 그러고 언론 보도도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근데 그걸 맨날 언론 지형 때문이다 또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피해만 가면 마음은 편하지만 현실에서 지면 어떡할 거냐 책임질 거냐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우선은 스픽스를 포함해서 진실이나 아니면 실제의 민심을 반영해주는 이제 언론 대체 매체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국민들 눈을 가리기에는 그들의 표본 조사 결과는 조금 약하다. 그래서 국민의 판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박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건 터무니없는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명태균이 여론 조작하는 거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여론 조작인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되면 기정사실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 여러분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을 믿으셔야죠. 누굴 믿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언제였었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었습니다. 여론조사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이긴다고. 골든크로스라고 얘기했어요. 17% 차이 났습니다. 강서구민들 같은 경우 이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 알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갖다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투표로 견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민심 바닥에 흘렀는데 몇몇 여론조사가 이기니 지니 뭐 이런 일이 나오면서 야 이거 위험한데 17% 이겼습니다. 작년 총선 기억나십니까? 네. 총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와우 골든크로스인데 넘어가는데 네. 야 이거 무슨 효과지? 무슨 일이지? 엄청 힘들어하고 우리 유권자분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어?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192대 108의 네. 결론이 났어요. 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3년 동안 폭정 속에 고통받았고 그다음에 내란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로 분노했던 국민들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 옆에 계셔가지고 그 나라를 구경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계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을 믿으시라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투표 많이 하면 이깁니다. 무조건. 네. 투표를 많이 하시게 독려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서로 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여론조사? 문제가 많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자 우리 가서 나가서 투표하자.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손잡고 투표 나가시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특정 언론이나 네네. 아니면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계속해서 뭐 축소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를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곳만 이렇게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 긴장해를 보도할까를 한번 매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에서 가장 먼저 조작이 되는 게 전황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전황을 조작하는 사람들은 투표장을 공허해. 나가봐야 어차피 55대 45야. 라는 그 전체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온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리전을 통찰하고 꿰뚫은 후에 투표로 응징하면 된다. 그 기세로 몰고 가면 된다. 어차피 우리가 투표할 인원들은 변하지 않는데 다만 투표장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정당의 대변인이시니까 언론을 많이 아시잖아요. 접촉도 많이 하고 지금 믿고 걸을 언론 같아 보이는 곳 뭐가 있습니까? 검명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데일리안 이런 데입니까? 에너지 경제신문 이런 데 아니 도드라져 보여요. 그 에너지 경제신문의 다른 기사는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네. 대선 관련해서 김문수 뭐 잘 나간다 이런 기사만 반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문제 아닌가? 아마도 말씀 못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기계적인 돼요. 그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 이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 중이다. 박스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60%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을 하니 우리는 그 기조를 따라가면 클릭수, 구독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무적 판단으로 네네. 이쪽 목소리를 좀 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저 아침에 라디오에 김재원 씨가 나와서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니까. 네? 다 아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앵커께서.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언론은 그런 거고, 아니, 그러니까 김재원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김문수 후보가 하루에 1%씩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10%가 올라왔다 그래서 산수가 안 되는구나. 그건 그렇다 쳐요. 그래서 사전선거 전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난다.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드디어.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결집을 과장하는 겁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참모가 네. 라디오에 나와서 저희는 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지지층들이 투표하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랑 되게 친했던 분 아닙니까? 네네. 당내 선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광훈 사람들 예를 들면 대거 뭐 당원으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전체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한 60% 중반, 대통령 선거 70% 중후반이 나오는 선거이기 때문에 자기 말로 제어가 안 되는 선거예요. 저는 오만한 거죠. 그런 태도가. 데이터를 보면 일단 여론조사 꽃, 하우스 이펙트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주말 2,000샘플 전화 면접했는데 이재명 후보 48.9%, 김문수 후보 30.8%, 18%의 격차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 저기 오창익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KBS 제일 빨리 아마 보도를 해주신 것 같은 KBS와 한국 리서치 15% 격차가 났습니다. 갤럽이 20% 정도의 격차가 났다가 갑자기 쭉 줄어들었는데 그때 다 아시겠습니다만 보수가 과다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가 볼 때는 보수만 응답했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118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진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응답을 했으니까 줄어들게 된 편차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문제가 많은 게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요. 아시아투데이랑 해서 20일 날 조사를 했는데 이때 이제 단일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김문수로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는 44.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 후보 45, 이준석 32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이준석 문항에서 황교안이 8%로 나와요. 단일화를 하면 놀랍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뭐냐? 김문수 지지층들이 과도표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조사는 믿지 마셔라. 이런 조사는 데이터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조사 과정에서 질문 문항이 어떤 거냐면 세상에 대선 여론조사하는데 절대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안 될 후보 원전 정책이 어떤 거냐. 김문수로 단일화되면 이준석으로 단일화되면 사람들이 알죠. 그걸 딱 질문 들으면서 요거는 요쪽이구나. 알겠죠.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그 이전에서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여론조사가 다 있어. 그냥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튄다라고 얘기하고 튀는 정도가 의도적으로 튀게 만들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평균치로 들어가면 진짜 평균 깎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런데 너무 제가 볼 때는 상심하지 마십시오. 네. 괜히 정신 건강이면 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 박사님 말씀대로 늘 긍정적이란 분이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오늘도 스픽스 감사하고 늘 밥가리해서 매일 3명씩 하고 있대요. 대단하십니다. 예로 들어 극우 태극기 친구도 나라를 생각하면 1번이지 하고 있어요. 논 밥가리 농부 오늘도 인증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힘이네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양자 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사실 민주수호 세력, 헌정수호 세력이랑 내란 세력 간의 싸움이잖아요. 이번 대선은.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은 후보를 보고 투표를 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내가 굳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란 일으킨 세력에 대한 투표할 수 없다라는 심지는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경제 얘기를 부쩍 며칠 동안 강조하고 있어요. 언론은 지지율이 좀 붙었기 때문에 긴장감에서 나온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아니면 뭐 원래 선거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지 아니면 일종의 반영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 기자 간담회 같은 형태로 했는데 원래 이렇게 해요. 선거 중반이 되면 후보가 직접 나와서 상황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통해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갖다 이제 왜곡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니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것부터 풀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일관되게 해왔던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랑 맞붙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중도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데이터는요. 진보와 중도층의 여론 흐름은 매우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네. 오히려 흔들린다면 보수층이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흔들리는 게 많았었지.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가 일로 올까? 절로 갈까? 빠질까? 이 고민을 했던 건데 갑자기 그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야 이거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중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도가 흔들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안 하던 얘기인 민생 얘기를 하네라고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도층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보수적인 그러니까 중도 보수적인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게 언제였었냐면 2월달 MBC 100분 토론일 겁니다. 저는 중도 보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념이 뭐가 중요합니까? 민생이 어려운데 그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보수적이라면 그거라도 받아들이고 진보적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행복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어떤 형태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었나? 유연해졌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 층들이 계속 유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40% 중반 후반 50% 초반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전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말건 그건 언론의 문제인 거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내란 세력 어떻게 할 거야? 저거 냅둘 거야? 어떻게 냅둘 수는 없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기 때문에 또 그걸 확인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은. 네. 그래도 네. 제가 자꾸 걱정만 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 속내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전 그 마음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걱정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란도 극복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무슨 변수는 없을까요? 선거 막판인데 이제 일주일 딱 남은 거 아닙니까? 8일이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막판 변수로 계획하고 있던 게 아마 김문수, 이준석의 단일화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이준석 후보가 표를 많이 얻는다 해도 10% 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보면 10%가 더 얹어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 지금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보수. 지금 보수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지만 내란 세력들이겠죠.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라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전투표는 그냥 먼저 투표를 시간이 없어서 하는 단순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고심하고 투표를 하는 그 장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전투표가 저들의 약점이고 두려운 점이다라고 한다면 사전투표를 두려워했을 때에 보수는 늘 긴장하고 패배를 감지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김문수는 사전 투표를 다시 독려하기 시작했잖아요. 나는 쫄지 않았다. 아. 라는 반대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내 약점이고 우리 국힘의 약점인데 이걸 들키는 순간 확실하게 질게 이제 자명하니 나는 그 부분에선 자신 있어. 그리고 선거로 장난치거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난 결을 같이 하지 않아 라고 발을 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것 같아요. 사전투표가 계속 쟁점이 되는데 나는 본투표할 거야 나는 사전투표할 거야 이런 논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아니 뭐든 하시면 되죠.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 사전투표를 하시던 뭐 본투표를 하시던 다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일단 저는 최근에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윤석열이야. 계속 예를 들면 호소하는 것 같아요. 나는 윤석열 호소자. 왜냐하면 윤석열 똑같이 그랬어요. 과거에 저 사전투표합니다. 막판에 갑자기 윤석열이. 근데 김문수도 마찬가지로 사전투표하겠다고. 자기가 4월달 당내 경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전투표 문제가 많은데요. 맞습니다. 그거를 없애겠다고 했죠. 네. 그리고 자기 네. 얘기 거기서 또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한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 지지층 같은 경우가 사전투표 안 나오겠다는 여론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얘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본투표 같은 경우 만약에 사전투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만약에요. 그러면 이거 본투표 해봤자 아무런 소용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보수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얘가 매우 느슨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안 나올 가능성도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아, 저 진보 좌파 공산 전체주의들이 사전 투표를 결집했다. 우리 나가야 진다 뭐 이런 거요. 네. 아, 그러니까 본투표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또 최근에 보면 또 박근혜 쫓아가잖아요.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윤석열도 지지율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박근혜 가서 만나가지고 TK 이야기 호소하고 핵심 지지층 호소하는 일인데 김문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태들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와 같은 편이야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나 투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과 이준석이 단열을 한다면 뭐 이재명 후보 말대로 내란 세력이 다시 예를 들면 재결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좀 나이 먹은 윤석열, 이준석 후보는 좀 젊은 윤석열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리윤이네, 쓰리윤. 아, 네. 카르텔로 섞이기에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하는 세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딱 동일시 된다기보다는 어울려요. 어울린다. 원하는 바가 서로 일정 부분 동일하다라는 네. 생각까지는 합니다. 네.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일화 할 것 같아요. 아, 우리 김 박사님은? 저는 한 8 정도였는데요. 네. 지금은 6, 7로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할 가능성이 6, 7. 아까 좀 아직까지 가능성 높은 거예요. 네, 네, 높다고 보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부터 단일화를 할 수 없는 여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쪽에서 그래 해봐. 너 할 거라며. 해라. 꼭 해. 네. 그럴 거라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일화 효과가 계속 상쇄되고 있는 측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들은 왜 단일화를 하려고 하지? 이런 부분들이 보수의 결집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 세력의 재결집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단일화라고 하는 효과도 아니죠. 단일화는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가 내란 응징 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명정하게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상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좀 우위를 선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가 교활한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금 계산 셈법이 매우 복잡해지는 거죠. 저는 그전 같으면 계산 셈법이 명확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선에서 자기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밖에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으면 너무 춥고 배고프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잘 계산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면 저건 내가 접수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접수 과정에서 하필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도와주는 것 같네. 제가 그래서 매번 방송 나오면 이준표라 그랬거든요. 네, 이준표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셈법은 약간 좀 복잡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면 행동이 느려져요. 행동이 느려지면 효과가 저하됩니다. 그러면 결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80으로 봤던 때에 비하면 조금은 좀 떨어진 것 같다. 강 대변인, 근데 이준석이 계속 단일화 안 한다고 그러고 아주 거칠게 얘기하잖아요. 뭐 차단했다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는 추락하게 되는데 그런 데미지는 걱정하지 않는 건가요? 한 달쯤 전인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의 공보특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은 절대 단일화하지 않는다. 네. 투표용지에 이준석 이름을 유권자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게 아니 될 본인도 거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절대 단일화는 없다라고 했다가 고민 중이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이제 기자들 앞에서 언론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은 보수의 금기를 깨고자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런데 어쨌든 혁신을 하려면 개혁신당에서의 대선 후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뭔가를 내놓고 그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는 한 번도 명분이라는 걸 보여준 적이 없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단일화의 명분도 지금은 흐려졌어요. 그래서 그 반대의 급부로 노무현 정신, 난 노무현 장학생이었어. 그래서 이쪽에서는 더 이상 긁어올 누룽지 표가 없으니 노무현 정신에 깃대해서 그래도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본인이 생각하는 2030 남성표를 내가 좀 가져와 보겠다. 단일화 전에 몸값을 좀 높이려는 작업들을 한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분이야 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명분도 필요 없어요. 단일화하면 되는 거지 뭐 명분까지 필요하겠습니까? 명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이제 그래서 단일화를 했구나라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좀 늘렸으면 하는 걸 거예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 없어요. 아까 제3지대라는 게 춥고 뭐 하다고 배고프죠. 했는데 배고프다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 때 개혁신당이 지금처럼 존재한다면 뭐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 누구도 당선 못 시킬 것 같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3명 가지고 의정활동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한계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일화하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향해서 계속 설득은 하는데 네네. 결집이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예. 네. 설득은 하지만 결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다가 못 이기는 척 이제 대세를 따르는 척하면서 단일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쓴 거군요. 네.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는 대선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단일화를 대선하고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일화도 안 돼요.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대선 이후에 보수 지형의 변동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큰 몫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문수라는 후보와 이준석이 단일화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내란 국무위원이었어요. 그리고 저쪽 같은 경우는 내란 세력이라고 국민들이 딱 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이 저게 들어간다? 그럼 자기는 그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을 얘기하면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선 승리를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대선 이후에 보수 지형과 관련해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어떤 위치와 포지셔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력들을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 속에서 이번에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그것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시기와 타이밍이 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저는 제일 빨리 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계산밖에 없는데 저는 명분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 명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명분과 필요 없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저쪽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아니라 쟤들을 어떻게 믿어? 쟤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옛날에 써라. 각서요? 종이에 써라. 각서도 뭐 무효가 되는 게 많았잖아요. 그거 외에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거 외에 그나마 그거 외에 아니면 뭐 녹취할까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러니까 패배에 대한 공포가 큰 것 같아요. 어차피 질 건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더 큰 격차로 지는 것에 대한 패배의 공포. 그래서 아마 내년 지선도 걱정이 될 거고 표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본인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위주로도 안 돌아가. 그렇다고 내가 단일화한다 했을 때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로 극단적인 패배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게 네. 아니 패배는 예정된 거잖아요. 이준석은 그러니까 현역 의원 3명밖에 안 되고 정치 신인이고 겨우 이제 나이 맞춰가지고 출마한 사람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사실 대선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출마 못할 수도 있었던 사람인 만큼 뭐 패배에 대해서 공포를 가진다는 건 좀 뜨악하네요. 근데 사고가 그렇게 작동하나요? 잘 아세요?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좀 보신 적도 있으세요? 예. 보면 알죠. 사람. 아마 국민의힘 쪽으로 다시 복귀를 하려는 계획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내가 들어갈 집이 너무 좁아진다거나 경쟁력이 떨어졌을 때 불안하죠. 뒤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양반, 정말 어떻게 끊임없이 화제가 되는 양반, 홍준표 씨. 네. 아니 무슨 방문단이 하와이까지 가서 이제 네. 언론에서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문수영 지지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준석 지지해요. 이건 뭘 노리는 거예요? 흔들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모양은 이준표라니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탈당을 하지 않습니까? 탈당을 하고 에이씨 나 아무것도 안 해. 하와이로 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태까지 중에 제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제가부터 거의 네. 상황 정치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언론이 그냥
페이스북에 살짝만 올려도 그냥 대서특필을 해주는 상황이고 종편은 뭐 거의 왕왕 이걸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본인 입장에서는 한번 저번 탄핵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갔었고 패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당을 장악을 했었고 본인은 아마 그때 대단히 실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쭉 밀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꽉 장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아마 6월 3일 이후가 벌어지게 되면 내부에서 한쪽 세력을 작살내기 위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친윤들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죠. 지금 피나는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홍준표도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같이 동조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당에서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후선으로 뒤로 밀어내고 자기들이 당을 장악하면서 위치의 지분들을 확보하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홍준표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갈 때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이준석의 대결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예를 들면 김문수 엿을 매겨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번에 자 이번에 투표하면 사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준석아 너는 당권에 신경 쓰지 마 그냥 넌 미래만 생각하면 되잖아. 당은 내가 장악할게 라고 얘기하는 포석을 다 깔아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모든 싸움은 지금 6월 3일 이후를 위한 사전 창고를 쟁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국힘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기 욕망이 실현되는 선거네요. 뭐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근데 우리 아니라. 그거 정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로또를 살 때 네. 만에 하나 이게 맞았을 경우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단일화가 지금 이준석 후보나 홍준표 전 시장에게는 그러니까 로또 같은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생겨서 격차도 좀 좁혀지고 이준석이라는 차세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 민주진영 쪽에는 2030 혹은 70년대 80년대생들의 어떤 차세대 촉망받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진 정도의 사람들이 이준석을 살려놓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 우리 구독자 중에 도리김님이 오창익님 댓글 좀 보시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전 좀 투표 이렇게 좀 읊어주셔야 돼요. 강조하시고 예, 그런 오셔가지고 것도 같이. 잘 알고 있고요. 네 열심히 더 보겠습니다. 제가 토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토론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갖다 반영을 안 해주시면 네네.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네, 죄송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두 분에게 이제 방송 토론 보면서도 이준석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던데 저 양반이 정치를 하면 안 될 사람 아닌가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건 갈라치기를 그러니까 세대별 갈라치기, 뭐 성별, 뭐 하여튼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여튼 이주민들 갈라치고 뭐 별의별 갈라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차세대가 될 수 있는지 그렇죠. 저는 이번 기회에 이준석은 정계에 은퇴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국회의원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치인 이준석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정치인 이준석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박근혜 캠프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이렇게 어린 사람이 그래 새바람이 불겠구나라는 기대감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초반엔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말로 정치를 시작해서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말 때문에 신뢰를 모두 다 잃었어요. 그러면 정치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이라고 한다면 이준석은 자기 자양분은 이제 완전 다 요번 대선을 통해서도 잃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나는 물러나지만 나의 씨앗을 심고 가겠다 하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분이 등장하게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앞으로의 정치 생명은 저는 확답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은 내란 동조 세력 중에 대선 후보가 2명이잖아요. 나머지 뭐는 누군지 모르겠고. 근데 김문수의 앞으로 정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뭐 모르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모르는 얘기죠, 물론. 워낙 오래 살고 건강해가지고. 네, 한덕수가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가능성이 적은데 이준석은 끊임없이 정치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정치를 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근데 고민은 정치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정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월급쟁이의 삶을 네가 아냐? 그러니까 네가 진짜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기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건지, 내 월급 봉투 하나가 얼마나 그 무게감이 있는 건지 네가 아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데 저는 일단 교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짓말하고 갈라치기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하나의 사례를 들면 과거입니다. 아마 아주 어렸을 때였던 거, 젊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주병진 개그맨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들어보니까는 거의 한 3, 4선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대강 퉁치고 넘어가시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 경험은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살짝 곁눈질로 봐가지고 얘기하는 건 경험이 아닌 거죠. 그냥 대강 요행수로 넘어가는 정치를 하는 거라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배웠다고 얘기하면 경험의 가치를 잘 모르겠구나. 경험의 가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가치를 잘 모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밖으로는 절대 단일화 안 한다고 얘기하면서 명태균하고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요. 골 때리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단일화 할 때 계속 고민하면서 전화 오니까 나 전화 안 받습니다. 다 끊어놨다고 얘기하면서 명태균 전화는 받아요. 이건 교활한 거죠. 밀당 중인 것 그죠? 같아요. 아니 명태균 전화를 아예 받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명태균이 전화를 하는데 그걸 받았다고 얘기하면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뭐가 좀 꿀리는 게 있나? 라고 사람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필이면 통화 내용이 뭐냐? 단일화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명태균이. 또 명태균이 그랬더니 44초간 통화했는데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뭐 이준석은 나로서의 단일화하면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든지 단일화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 이 이중적인 태도가 매우 교활하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준석이 2023년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방지법이라 그래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아마 자기 그 부모님 재산 신고를 안 했나 봐요. 신고 거부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거 갖다 이준석 직계존비속까지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이번에 신고 안 했다고 나오는 게 막 지금 페이스북이나 SNS에 막 올라오고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걸 보면서 문제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또 역으로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준석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암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도 꽤 있다.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준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럽 사회에서 이렇게 성장한 정치인들이 극우정당들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실제적으로 유럽에서는. 그래서 그게 고통스러워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극우라고 하더라도 수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길로 갈 개연성도 꽤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하. 그러니까 이준석이란 캐릭터가 일종의 금도를 허무는 캐릭터 같아요. 그래도 약자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가 잘 해드리지도 못하면 이런 금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젠더 문제도 사실 건드리지 않아야 될 거고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자 나라에서 요거밖에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으니까 송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 막 갈라치더라고요. 명태균 통화도 그렇잖아요. 아니 대선 때 대선 후보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 만만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수행실장이나 뭐 이런 수행원들하고 통화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이런 거 아닐까요? 직거래가 되나요? 기다렸던 전화이기 때문에 아. 본인이 반드시 직접 받아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댓글 중에 강미정이 이준석을 차세대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운다라는 그 오해했어요.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국힘이나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러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으로 바로 잡고 싶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혼자 막 이렇게 공허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개혁신당 단일화 조건 제시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네. 만약에 막 헤어지거나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연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안 만날 건데 그래 내가 바뀔게
근데 바뀌어야 되는 부분 하나만 짚어줘. 그럼 내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해볼게 하는 어떤 조율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단일화 안 한다, 할 생각 없다라는 사람에게 조건을 막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때? 원하는 걸 말해줘 하는 거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하고 받아주는 쪽이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쪽에서 또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쿵짝이 잘 맞고 있다. 그래서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기를 모면하기 위한 좀 얇은 전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구독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픽스는 점잖은 매체인데요. 이 동영상은 하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관련 동영상인데요. 우리 제작진 준비되셨죠?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나도 왜 가자고 그래. 강제가 아니라 왜 가자고. 강제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해주시면 감사하다 이 말이죠. 아니 나를 왜 가자고 그러냐고 이유가 뭐냐 이제. 같이 반드시 같이 일행인지 어쩐지 같이 설정습니까. 지금은 내 말은 나는 서울 경기도에서 하나도 김문수. 예. 예, 저 압니다. 영등포 경찰서. 예, 예. 근데 왜 나를 가자 그러는지 이유를 같이 못 설정습니까. 같이 가면 다 잡아가요? 그 점만 내가 네가 뭘 해야지 나보고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 그러냐고. 제 의향이 아니라 아까 책임지는 거요? 아까 가자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책임지지. 당신이 언제 책임졌어?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 건강까지 챙겼어. 대한민국 이거 천입니다. 치명감은 지가 생겨. 오해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그러니까 제가 내가 그렇게 세 번 해서 아니 저는 내가 언론이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와, 어우, 세네요.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그리고 저때 코로나19 한참일 때여가지고 경찰관들도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마스크 내리고 하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 저런 사람이 국가관도 되게 기가 막힌데요. 저런 사람이 만약에 안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든 무엇이든 그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국민으로부터 또는 경기도에 계신 경기도민들로부터 오는 건데 그 경기도민들이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에게 부여된 이래하라 저래하라 나를 갖다가 구속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운동권 시절에도 본인이 노동운동판에서 상당히 예를 들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고 그게 정치판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국회의원 3번 하고 경조사 2번 하고 이러면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멀어져 가니까 또 다른 어떤 권력을 찾기 위해서 저는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자유통일당을 창당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저런 하나의 동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매우 씁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민중의 벗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아저씨로 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저씨들이 화내요. 아저씨들이 화내실 텐데,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제 정말로 개념 있고 우리 그 젊은 지지자들을 이렇게 독려하는 중년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불편한 아저씨. 그래서 속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개저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너무 함부로 한다. 갑질한다라는 표현을 불편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영상 말고도 택시 운전기사님한테 갑질하는 영상도 지금 파묘돼서 커뮤니티를 돌고 있거든요. 그때 고압적으로 어떤 기사님한테 지적도 하지만 어디서 끼어드냐라는 어떤 위계, 질서,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분이 노동운동가였죠. 아니, 그건 옛날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운동도 옛날에 위계 뭐 이런 거 따지고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요즘 다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해서 어필을 하더라고요. 김재원 의원, 전 의원의 경우에. 그 사람 검사 출신이니까.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람 무시하고 갑질하고 반성하지 않고 그래서 권위주의적 전도사 역할을 지금 계속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계신다. 지금 잠깐 대선철이라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아, 근데 놀라운 게 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실 이제 감염 우려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기도 감염될 우려가 있는데 국민 전체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인데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경찰관들이. 고맙게도.
근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김문수는 반말을 하네요, 계속. 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반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선 의원이니까요. 제가 김문수는 윤석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도 웬만하면 다 반말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권력자라고 하는 아나무인격인 삶을 살아왔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 습성, 기질화된 것 같아요. 기질화된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대선이니까 표를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고개를 숙이겠습니다만 저 인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본인이 어떤 권력을 조금만 확보하면 저런 또 자기 안에 있는 기질, 습속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표면 위로 올리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본인이 살아온 흔적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경찰관들한테 막 흥분해서 얘기한다면 경찰관들이 누군가 약자를 막 만약 그런 경우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 약자는 잘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나라도 대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분노하는 거라면 공권력과 충돌하는 거지만 그래도 정의의 입장이니까 그러겠지만 자기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 막 현역 국회의원이었으면 더 했겠네요. 이게 전직 국회의원이 이 정도니. 아 그때 확인하셨잖아요. 그 경기도지사 할 때. 아 김문수인데 저기 119 전화해가지고 네. 나라니까 김문수. 누구신데요? 그런데 예. 계속 나라고 경기도지사 김문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 전화가 누구에게 쓰임새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진짜 급한 분들. 큰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바로 전화 받아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건데 거기다 전화 대놓고 그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인데 일상은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김종국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윤석열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라는 말이 일단은 국민의힘 쪽은 거짓말하다 걸리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태도를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날 국회에 나가서 굉장히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유권자가 나를 오해해서 가해한 것처럼 했단 말이죠. 민주당 이재명 방탄용법을 만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발을 당한 건데 애초에 고발당한 이유가 본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건의 본질은 잘 파악하지 못한다. 다만 나는 피해자다. 그러니 나를 가해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에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예. 김문수 씨 얘기를 네. 들으면 동문서답하고 저게 능청인가 아니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가 하는데 하나 전광훈과 관계는 뭡니까? 끝난 거예요? 아니면 뭐 펑펑 울었다 안 울었다 뭐 이런 걸 토론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던데요? 아니 그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봤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거짓말하냐고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운 걸 까먹었을까? 까먹었을 리는 없을 텐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운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울었으면 뭐 이해해줄게. 근데 몇 번 울었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울음도 그냥 슬쩍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거의 뭐 예를 들면 애절하게,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주님이 감옥에 가신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걸, 그러면 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광훈 목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매우 영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사람 간의 관계는 아닐 거잖아.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계를 쉽게 끊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약간은 끊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욕. 네. 본인이 장관으로 갈 수 있다면야 약간의 거리는 둘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좀 다행이죠. 자유통일당 장관 되는 바람에 장관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나와서 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 옆에 김재원 있지 않습니까?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전 최고위원을 그만뒀던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추정입니다만 그런 관계를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도 전광훈 목사와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판단, 추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라는 건 뭘까요? 뭐 오다받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익 공동체입니까? 어떤 겁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어, 생각해요. 네. 정광훈 집회의 그 열기를 보면 욕심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그런데 보통 봄, 가을에 방송국도 개편을 하잖아요. 네. 김문수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철에는 신앙심의 개편 시즌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우리 목사님 감옥 가실 때 눈물 흘렸던 것도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는 아니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아쉽고 슬프지만 당신을 부인하겠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제자처럼 네. 나 또한 그 후에 용서받겠지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아니 근데 전광훈을 모신다는 건 얼마 전 동영상 보니까 원산 폭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뒷짐 지고 머리를 네. 땅에 박는 걸 막 시키더라고요. 그걸 하더라고요 또. 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촬영하더라고요 또. 그건 참. 이제 군대나 조폭이나 가능한 군대도 거거든요. 요새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아, 옛날 군대.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옛날 군대에 나오신 네, 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군대나 조폭에서나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강제하거나. 근데 저기는 제가 볼 때는 폭력적으로 강제했다기보다는 신앙적인 강제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내가 제일 높은 목사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오더를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안 데리고 와서 내가 얘기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그럼 제가 볼 때 신적인 어떤 내가 위치에 있는데 그 신적인 위치에 있는 내가 지시를 내린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에 대한 거부야. 근데 그 방식이 예를 들면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원상폭격을 시킨다는 네.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 제가 볼 때 거의 군대 같은 조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근데 그들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조교적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익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거기는 이제 이익관계로 다 맺어지는. 아니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돼도 내가 거기 저 머리 박은 사람들도 보니까 나이 먹어 보이던데 예? 예를 들어 70대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머리 박고 있고 야 이게 좀 뭐하는 집단 그런 집단들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어른거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태극기 세력이든 김문수든 누구든 간에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된 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인데 전광훈 목사가 불렀다 그래서 찾아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다음에 대통령 나가도 되겠어? 라는 그 말 듣고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웃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 속에 저들도 했는데 나 하는 것 좀 문제되지 않을까?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거 광기인데요. 필요에 의한 연대, 필요에 의한 신앙 근데 같습니다. 앵커님께서도 이제 인권연대 대표이시기도 한데,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조직이라면. 그러니까 사람은 천부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인 거고, 그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에 의해서 국민주권이든 민주주의든 아니면 법치든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쌍그리 무너져 버린 체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 일종의 독재 체제인 거고, 위계적인 저희 신분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 질서니까 천부적인 거죠. 그들에게는. 네, 충성심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분적 질서들을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충세 같은 경우가 그 신분적 질서, 신이 내린 질서들을 본인이 반대하게 되면 마녀사냥을 당하거나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회계성 때문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사회가 작동했던 건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그런 행태를 보게 되면 거의 인권 자체가 유린돼 버린 사회, 신분제 사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정광훈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김문수 씨가 원래 천주교 신자예요. 모세라는 세례명이 있고 열심한 신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세례명도 모세가 이제 리더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네네네 그 분이죠. 모세죠. 그런데 모세가 결정적인 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문수영 죄송해요. 윤석열도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분은 다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못 들어가니까 자기랑 하나님이랑 같다고 동격으로 해놓는 거죠. 다른 땅을 만든 거죠. 네. 본인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제 망각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보상금 이력도 부정하면서 나 이거 10억 받을 거 안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뱉은 말은 기억 안 난다, 아니면 난 진실이었다, 눈물 흘린 적 없다 하고 마지막에 그냥 내가 말하면 스스로 그냥 아니라고 믿어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에 8시에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습니다. 3차 토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1차 토론 때 이제 이준석이 막 뭐라고 도발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좀 너무 아쉬웠다. 2차 토론 좀 대응한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이준석하고 놀아준 거 아니냐. 말도 안 통하는데.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저는 좀 이준석이 소위 깬죽된달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좀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무시하자. 왜냐하면 가치가 없고요. 그 얘기를 우리가 토론의 내용들을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은 본인이 취임하면 어떤 플랜을 가지고 국민들과 어떤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실천 행위로 어디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남 공격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신 분들이 짜증난다,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도 그런 국민적 여론,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대화를 여기서 하는 건 시청자들에 대한 도발 행위이고 그다음에 그 엄청난 이 시청 시간대에 대한 소비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하지 않겠다. 내가 생각하는 국민 주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적 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좋은 방식의 토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봄봄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준석은 개무시가 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 없는 거니까 일종의 투명 인간처럼 여기고 이준석 말고 이준석 너머에 있는 국민들만 보고 얘기해라. 네. 우리 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셔요? 약간 딜레마기도 해요. 자꾸 이렇게 뭐 시비를 걸자고 덤비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회피하지 않는 정치였어요. 무조건 정면 대응, 정면 승부. 그래서 진실을 가리는. 처음에는 가치가 없어서 저 말에 내가 굳이 다 이 귀한 시간에 대꾸를 해야 될까라는 판단도 있었겠지만 아니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저거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우는 해줬던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앞으로는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또 크게 판세에 영향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 네. 다만 그래도 보는데 이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네. 한 방은 유권자 입장에서 한 방 시원하게 한번 일갈하면서 정리해주는 모습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야단치는 거 말고 정리해 주는 거. 네, 뭐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그만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준석 후보도 그에 걸맞게 뭔가 싹 정리하면서 말 그만하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장면 한번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신 건강도 되게 네. 중요하니까요.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강민정 대변인 마지막으로 신경 쓸 게 있다면 하나.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주목해야 될 있을까요? 포인트는 이번 주 주말 토요일에는 사전투표가 없다는 겁니다. 목금에만 있습니다. 목금의 사전투표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본투표도 많이 독려해서 주변 분들 다 끌고 가서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결집하는 것, 투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 여기까지만 사전 하겠습니다. 투표는 목금에 한다. 네. 네, 김정국 박사님. 저는 이번 대선이 뭐 일반 선거처럼 이해될 수 없는 선거다. 12월 3일, 4일 대한 국민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고 총을 막았고 12월 7일 국회 앞에서 울분을 토하며 탄핵을 외쳤었고 국민의힘에 의해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됐고 12월 14일 그 압도적인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시켰고 뭐 키세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탈옥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로지 저는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이 됐다. 그 국민의힘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네. 진정한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처럼만 가시면 저는 6월 3일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 결과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손에 손잡고 투표하시면 내란을 응징하고 민생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비전이 국민들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 본색 2025년 대선 전략의 핵심은 유권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목금, 토요일, 일요일은 없습니다. 본 투표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에 민주주의가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
드디어 내란을 극복하기 시작했다고 자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욱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